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면서 노사 간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자의 입장이 달라서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면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경사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통화 정책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주간 증시 동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2.16% 52포인트가 올라서요. 2469.07포인트. 네. 단숨에 2470선까지 바라보게 됐고요. 코스닥은 0.6% 오른 4포인트가 올라서 689.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요 1% 이상 상승세를 보인 게 2주 만이고요. 지금 2% 이상 오른 건 9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된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강세장을 보인 겁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게 외국인이 오전장에서는 매수였다가 오후에 매도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였지만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오늘 지수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오른 영향도 있었고요. 또 금융당국 쪽에서 밸류펀드 출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런 영향들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선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된 영향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7%, 오늘은 뭐 6% 가까운 강세로 역시 또 마감을 하면서 단숨에 뭐 5만 7천 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환율 문제를 달러 강세 문제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말 사이에 좀 1,4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1,396원 때에 이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도 지금 증시 오름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달 초에 일본 재무장관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 또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된다. 지금 올해 딱 그 통화 정책이 한 번 남겨두고 있는데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좀 수그러든 이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전격 발표한 삼성전자 지금 시장 평가는 어때요? 어느 정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는 거두고 있죠. 5만 원 선이 무너졌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56,7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당연히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영향이 있죠. 효과가 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후의 카드를 쓴 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그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 올해 3조 원을 소각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7조 원어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용 방안이나 시기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이긴 한데 주주 가치
재고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주가의 회복 내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원인은 근본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죠. 네. 특히 AI 칩에 들어가는 HBM 경쟁력에서 밀려난 것. 결국 이 얘기는 기술 경쟁력의 강화 없이는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네. 과거 사례를 봐도 자사주 매입 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효과는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올랐냐? 그건 아닙니다. 2015년에도 자사주 매입 그 당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11조 원대였으니까요. 근데 이때도 보면 첫날에 6% 올랐고 이후에 한 2달가량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자사주 매입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물론 이후에 그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른 거는 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효과만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시장 내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게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25거래일 연속 매도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아치웠습니다. 당시에 팔았던 물량만 10조 8,500억 원 어치거든요. 이번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팔아치운 거죠. 주가가 이 기간 20%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도 지금 뭐 9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는 등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주가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연중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다면서요? 네, 한국거래소 통계인데요. 지난 15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 637조 4,877억 원. 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으로 따지면 32.30% 차지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연초만 해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32.7%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사들였죠. 네. 이러면서 꾸준히 보유 비중이 올라갔거든요. 7월에는 36%대까지 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서 또 감소하기 시작했죠.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34%대로 떨어졌다가 9월에 33%대, 10월에 이제 32%대로 내려앉은 뒤에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달 들어서도 1조 8천억 원어치의 네. 주식을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아무래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한국 주식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해서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영향이겠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거기에다가 트럼프 성향의 친자산으로 또 자금이 쏠린 현상까지 네네.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은 참 네. 큰 영향이 안 되죠. 있을까 봐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일단 주가 하락 측면에서 1차적으로 너무나 안 좋고요. 이 자체가 환율 상승, 원화 약세를 부추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판다는 거는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결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 이 자금 조달의 고리도 약해진다. 이거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네. 그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증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네. 이렇게 강조했다면서요. 이게 지난주에도 사실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시장에 공개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김병완 금융위원장 오늘 증시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 과한 측면이 있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같은 시장 안정 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수급 안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조치가 또 가능할까요? 네. 취할 수 있는 수급 안정 조치, 일단은
직접적인 조치라고 하면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자면 시장 안정 펀드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조성을 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신용거래 한도를 확대한다라든지 뭐 담보비율 완화 등을 통해서 좀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해서 유관기관들이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을 해서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추가 2차 펀드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집값의 격차가 그 뭐 최대 40배를 웃도는 것으로 네. 나타났다고요? 2023년 주택 소유 통계가 나왔나 봐요. 네, 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가액 12억 5,500만 원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100만 원. 그래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가격 격차가 40.5배. 수준이었습니다. 상위 10%의 가구의 그 주택 자산가액은 1년 사이에 4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하위 10%는 100만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당연히 주택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소유 주택 수도 상위 10%는 2.37채였고요. 하위 10%는 0.98채에 그쳤습니다. 네. 2.4배. 그러니까 상위 10%가 더 많았다는 거고요. 이거는 비싼 집을 가진 가구일수록 주택 소유수도 더 많았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한편 그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가 1년 뒤에 소유자가 된 사람 측정을 해보니까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71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였다가 네. 이 기간 작년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뜻이고요. 같은 기간 한 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도 102만 6천 명. 이 가운데 집이 한 채였다가 두 채 이상이 된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도 24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제 법적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그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법적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고령자 계속 고용 또 정년 연장 문제를 내년 초까지 해결하겠다고 언급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장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는 많지만 정확하게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떻게 발족이 네. 됐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줄여가지고 보통 이제 경사노위라고 했고요. 이게 98년도에 우리가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네. 그 노사정이 함께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네.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네. 2018년도에 논의의 범위를 네. 고용노동뿐만 아니고 경제사회 영역으로 좀 넓히자고 아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이렇게 이제 개칭이 되었고요. 그 전에 노사정위원회가 이렇게 이름이 맞습니다. 바꿔진 예. 거죠. 네. 참여 주체는 이제 노동계에서는 원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이제 98년도에 민주노총이 이제 나가고 난 다음부터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경영계에서는 이제 경총이나 대한상의 그리고 중기중앙회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계 대표로 중기중앙계가 중소기업 중앙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네, 그러니까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총 하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계 대표로는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중앙회 예, 이렇게 선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대통령 직속이죠? 네, 대통령 직속.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예. 소속. 자문기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회의를 여나요? 회의체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본회의가 있고 네.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있어 이게 직선 라인으로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경사노회로 이야기할 때는 본위원회를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그 대표급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는 운영위원회는 부대표자급인데 네. 그 운영위원장이 제가 맡고 있고요. 네. 근데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이제 실무 책임자급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하고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의제별 위원회라든지 네. 또 업종별 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네, 지금 의제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이제 의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뜨거운 이슈라고 네. 하면 역시 이제 정년 연장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 정년 연장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알 겁니다. 우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네. 이제 올해부터 정년에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요. 네. 그게 950만 명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고령자들이 이제 충분치 못한 노후소득. 네. 이것은 결국 이제 소득 단절이 일어나고 네. 또 공적연금에 좀 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잘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잠재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한 50 되기 전까지는 큰 기업에서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조금 이제 정년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50대 들어서면서부터인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주위에서 또 이렇게 회사를 나가게 되거나 네. 일반 기업에서 이런 거 네. 보면서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는 분들도 네. 좀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득 단절이 네. 생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적연금의 한계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우리가 고령자 평균 연금액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 한 62만 원밖에 안 되죠. 62만 원이요. 네네. 근데 기존에 벌어들이던 돈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네. 이걸로 살 수 있을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아, 이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충격이 크죠.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그걸 이제 소득 크레바스로 그러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크고 네. 사실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네, 은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정년이 폐지된 것도 많고요. 사람을 못 구하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빈곤과 소득 크레바스는 약간 좀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관점이네요. 빈곤은 맞습니다. 빈곤은 저소득 문제고 네, 소득 크레바스는 계속 어찌 보면 꾸준히 소득이 있다가 맞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못한 소득을 벌거나 네, 아니면 네. 아예 못 벌거나 맞습니다. 그런 문제군요. 예, 예. 네. 그 경사노위에서 그러면 관련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지금 또 만들으셨죠 이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현안들을 논의 중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 전환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 노동 시장에 이제 유연 안정성 문제가 있고 또 노사 관계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그 논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네. 부대표자들급이 참여하는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이라든지 이 정년 문제는 주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중에 정년은
이제 계속고용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상반기에 출범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6월 말에 네. 출범했습니다. 거의 하반기군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직접 그 상임으로 계시니까요. 네네. 그 많은 그 내용을 다 이제 네네. 들어보실 것 같아요. 양쪽의 네. 입장, 기업 측과 노동계 측 입장을 다 듣고 네네. 조율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양측의 그 입장이 많이 다르죠. 예, 아주 간극이 큽니다. 네. 그리고 뭐 노동계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입법 청원을 했지만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네. 이게 현재는 63세고 네. 이게 아마 28년도에는 64세, 64세, 예. 33년도에는 65세로 이렇게 갈 텐데 여기에 맞춰서 법정 정년 연장은 현재 60세인데 네. 요거를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네. 경영계는 현재 노동법 체계나 임금 체계 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네. 그리고 정년 후에도 재고용 방식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정년 연장하고 정년 후 재고용은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예. 네. 정년 연장은 기존의 근로 계약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면서 이제 늘리는 것이고 정년 후 재고용은 기존의 근로관계는 이제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하고 새로운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거죠. 네.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는 이제 부담이라든가 고용 경직성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그 우리는 이제 호봉식이라 그러나요? 네, 네, 연공서열식으로 쭉 연공제급, 예. 연공제급이라고 호봉이라고 하나요? 하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쭉 그냥 횟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요걸 딱 생각해 보면 이게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는 임금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현재 우리가 해고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상의 이제 경직성이 있거든요. 네, 노동법상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면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지지 않습니까? 네. 노동계는 이것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평행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제 고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할 것인가 문제도 네. 있고 또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임금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노동법상으로 네.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이익되는 쪽이 아니라 불이익 그렇죠. 쪽으로 가려면은 예, 노사 예. 합의가 되지. 그 경영 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할 수 없다는 없지 않습니까?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재고용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법적 지위, 그러니까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받을 설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또 법체가 필요한지 이런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 네. 그 최근에 그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이제 공무직 정년을 네. 뭐 65세로 연장하겠다고 했고 또 뭐 몇몇 기업에서는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네. 이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될까요? 아니면 일부 이제 정부 부처라든가 아니면 몇몇 그 네. 특정 기업에 국한된 걸로 그칠까요?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부각됐는데 예. 사실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17년도, 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이 기억납니다. 있었어요. 예, 네. 그죠? 네. 그때 외부 용역업체를 지금 청소라든지 경비업체 이런 데는 다 외부 용역업체를 쓰고 있었는데 네.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이 없거나 65세가 많아요. 네. 그 당시에 용역업체들이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65세였던 거죠.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이제 공무직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러면 신규 채용할 때 정년을 60세로 해야 되나 65세로 해야 되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상당수 부처들은 65세로 통일을 했어요. 이미, 근데 네. 행안부가 늦었던 거죠.
그런데 네. 오히려 행안부가 제일 먼저 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돼서 그렇죠. 그 보도가 됐었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정년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교섭을 통해서 정년 연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대기업에서 교섭을 통해서 정년 연장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 재고용입니다. 재고용. 숙련 재고용 제도가 원래 당초에 1년 이제 재고용이었어요. 네. 그걸 2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대기업에서는 한 36%, 한 40% 정도는 재고용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죠. 네. 약간 좀 오해가 있었네요. 네. 기업 규모별로 또 고용 형태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 실제 정년 연장이라는 게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네. 이게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년 연장을 60세로 한 때가 언제예요?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됐죠. 개정이 그게 58세, 58세에서 60세. 네. 이때 이제 2016년에 대기업과 이제 공공기관은 네. 16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17년도에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네. 이제 정년을 60세로 한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먼저 했죠. 공공기관은 먼저 네. 그 16년에 했고 그 다음 해에 네네. 나머지가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의를 해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그거는 이제 되겠네요? 합의를 해봐야 아는 사안이고 지금 네. 노동계에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 이제 그 경사노위 역할이 중요한 게요. 이제 이 고령화라는 게 정말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기업 부담 줄이고 또 노동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이제 보고 있는가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정부에.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계속 고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 그게 가령 지금도 노사 자율로 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당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로자당. 그렇죠. 네. 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 증가한 근로자당 분기 30만 원씩을 최대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그렇죠. 그 기업에 분기당 예. 그 사람한테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걸 하고 있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죠. 이제 시작 노사 단계죠. 합의가 잘 되면 네. 정부도 뭐 크게 통 크게 할 것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정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네네. 것인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법정 정년 늘린다는 건 결국 뭐 대기업이나 네. 공무원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업 소수만을 위한 제도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판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는 노동시장 하면 그냥 하나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법정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럴까? 네. 요거를 조금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가령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정년까지 또 근로조건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년까지 갑니다. 다만 중간에 이제 희망퇴직 제도를 활용해서 희망퇴직을 하는 분들한테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면 주로 도폐업이 되거나 도산하거나 폐업하거나 폐업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발적으로 근로조건이 안 좋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갔어도 이만한 근로조건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계를 다 합쳐서 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은 네. 당연히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네.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게 전체 근로자를 다 분석을 그렇죠. 해봐야 되고 네네. 또 이제 취업 준비생한테 맞습니다. 예. 미치는 그런 영향도 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전체 근로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생이 미치는 네. 영향을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빈곤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영서의 기업에서 네네. 일하는 분들이 빈곤 문제인 네네. 거고, 또 이제 소득 크레바스는 오히려 대기업에 대기업. 계시던 분들이 더 크게 체감을 느낄 체감한다. 겁니다. 예, 예.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노인 빈곤도 있고 네. 소득 크레바스 겪는 맞습니다. 계층도 있고, 이 전체를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국민연금을 아까 이제 노동계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현재 재정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노인 빈곤 문제는 이제 사실은 공적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소득 크레바스 문제는 대기업 퇴직자들의 체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당연히 퇴직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들었을 것이고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개인연금도 많이 들고 있죠. 소득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적연금 이런 것이 중층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면 빈곤자들은 빈곤을 탈피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빈곤과 소득 크레바스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금 문제는 국가 재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재정 문제를 부담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지금 우리가 기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예, 예. 오히려 이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맞습니다. 개인연금을 좀 여유가 있을 때라도 차곡차곡 부어서 필요합니다. 나이 노후 때 내가 대비하려는 어떤 그런 다층적인 연금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 고령화 사회의 고용 문제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른데요.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도 좀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이미 직무급이 확립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년을 안 해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년이 폐지되어 있죠. 네. 독일 같은 나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정년 좀 정년을 연장하려고 연장- 하던데요. 왜냐하면 재정이 부족하니까 일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는 네, 거죠. 67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연장을 했거든요, 지금 독일은. 독일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관계 협력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선택지를 줍니다, 기업한테. 그래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든지 정년을 폐지하든지, 안 그러면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네. 대기업은 주로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네. 그래요. 자,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청년 고용이 잠식될 수 있다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면 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정년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일자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라 이렇게 할 얘기하기에는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년 문제는 네. 그럼 대기업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게 한 뭐 12% 많으면 15%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85%는 다 네. 중소기업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 주도청이 그럼 어딘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니까요. 네. 노동계에서는 그 노동조합은 대기업과 공기업에 주로 있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정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죠. 대기업이 어땠고 중소기업이 어땠고, 네. 예,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내년 초까지 뭐 좀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하기에는 너무 커가지고요.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분석된 자료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을 좀 정리하면 도움이 될 걸 생각하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한테 이러면 또 나한테 불리할 수 있어서 이게 첨예한 대립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떤 큰 틀에서 또 원칙을 가지고 이 논의를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 노사정에 한 4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령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가 사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청년 상생이 되어야 된다. 청년하고. 두 번째는 일부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된다. 전체 노동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 이거와 연동되지 않으면 그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맞습니다. 뜨거워질 텐데 오늘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은 네.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입법이 너무 성급하게 가게 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주로 한국노총과 경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체 노동자와 전체 기업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좀 해 주셔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기회를 제공해야지만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네. 그렇게 조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문제지만 나의 아들, 나의 손자의 맞습니다. 문제 예. 되니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좀 미국 증시가 좀 피로감을 느꼈는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4%, S&P 500이 2.08% 빠졌고요. 나스닥은 좀 크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15%. 큰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한 3.5% 정도 빠지면서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 테슬라는 지난 한 주간 네, 한 주간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한 주입니다. 네, 예.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네, 네. 지난 한 주간 이제 그리고 테슬라는 물론 금요일 날 오르긴 했지만 지난 한 주로 보면 마이너스 0.15%. 그래서 네. 변동성이 좀 컸는데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제일 좀 특징적인 기업은 로켓랩이라고 네. 그 우주선 발사체 있잖아요. 요거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42%나 한 주간에 네, 한 주간. 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주항공 관심들이 많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좋았고 또 팔란티어라는 네네.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도 한 13%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좀 어쨌든 좋은 실적 낸 기업들은 뭐 미국 증시 하락과 상관없이 좋았고 또 트럼프 관세부가 이제 우려가 좀 커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가 달러는 네. 강세를 좀 이어갔고 또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금리 인하를 그렇죠. 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좀 답을 안 주는 것도 약간의 이제 그 주가에 좀 부담이었고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다고 하는데 네. 바이오엔 또 안 좋은 이슈로 이게 또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어쨌든 지난 한 주를 보면은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 당선되고 좋은 것만 반영됐는데 지난주에는 악재가 이제 서서히 좀 반영되는 그런 좀 약간 피로감이 좀 묻어나는 한 주였던 것 네.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좀 이제 짚어볼까요? 네. 금리 인하 12월에 금리 인하를 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네, 뭐 안 한다는 아닌데요. 근데 네. 한다고 이게 명확한 언지를 주지 않았고 지금 경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를 지금 급하게 낮춰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12월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표현을 좀 해서 증시가 조금 이제 긴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가 그만큼 또 생각보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가도 지금 목표치에 다가오곤 있는데 아직은 도달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어떤 이제 발언을 종합해 보면 12월에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시장에서는 80%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네. 이 발언 나오고 58%로 확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연준 의장이 아직은 좀 명확하게 언지를 안 줬고 또 다음 달에 초에 아무래도 또 고용 지표도 있고 이번 달 말에 또 PC의 물가 지표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12월에 추가로 인하할지 안 할지를 좀 명확하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미국 FMC는 12월은 약간 좀 애매한 지금 분위기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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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도 안 좋았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 지명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지명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그 왜 이렇게 이 바이오주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냐면 백신 회의론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나? 네. 청소년들 같은 거 의무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굳이 맞아야 되나?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좀 논리를 펼치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식약청이 있지만 미국은 FDA라는 굉장히 감독기관 있잖아요. 네, 거기 네. 통과해야만 이번에 유한여행도 거기 어렵게 통과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제약회사들은 거기 통과되면 이제 특허가 보호되니까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FDA 무용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심지어 네. 권한을 약화시켜 버리겠다. 근데 일론 머스크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없애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제약회사들은 자기네 특허가 지금 방어되고 있는데 네. FDA 권한이 축소되면 힘들게 싸웠던 이런 게 일단 일순간에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오히려 중소형 제약사는 또 주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회사들은 들어가기 또 편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벽을 좀 낮추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좀 주장들을 과거에 펼쳐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아, 네. 이제 지명된 상태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임명까지 되게 됐을 때는 그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 기존의 그 미국의 제약바이오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발언에 의하면. 근데 아직은 지명되고 나서 어떤 식의 발언을 한 건 없어요. 그냥 네. 과거의 발언만 조명되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FDA 체계가 지난 몇십 년간 이게 잘 유지가 됐거든요. 어쨌든.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이 된 상태인데, 이걸 갑자기 이 약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또 지명됐다고 해서 네. 이걸 바꾸게 되면 당연히 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 의약품 네. 중심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적은 자본으로도 이제 진입할 맞아요. 수 있는 중소형 바이오 업체들한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을 약간 해봤어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소비자 약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FDA 통과된 것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있잖아요. 뭐 항암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그 약물의 것들은 안전성이나 효과성 검증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네. 근데 FDA가 사실 이제 이런 걸 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예전에 1930년 40년대 의학 사고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존재감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걸 흔들면 이제 그 앵커님 말씀대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연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이 약물 오남용이나 네. 이런 부작용 부분은 누가 어떻게 또 감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이분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도 오늘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어요. 그 이슈 네. 때문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FDA를 또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어떤 정책이 나올지 한번 우리가 주식을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악재가 생겨서 많이 빠지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많이 빠져서 지난주 오늘 많이 올랐지 올랐죠. 않습니까? 네, 네. 10조 원 매입 이 공시를 한 다음에 오늘 얼마나 오른 거죠? 오늘 아까? 5.98% 올랐습니다. 56,700원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장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죠. 이게 장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이제 갑자기 네. 떠가지고 그래서 공시 전에도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틀간 지금 급등을 했고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좀 더 긍정적인 7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오랜만이고. 근데 네. 그동안은 배당을 줬거든요. 네. 배당 위주로 이렇게 특별 배당 같은 걸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배당을 뭐 안 준다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카드를 꺼낸 거예요. 네, 네.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3년 동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했을 때 예. 한 18조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업황도 좋긴 했죠. 주가가 128% 올랐어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5만 원은 바닥 찍은 것 같고 네. 이게 자사주 매입했을 때 과거에도 결과가 좋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15년, 2017년과 비슷한 건가요? 지금 수준이? 지금 10조 원 정도 공시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10조 원 정도를 공시를 했고 3조 원만 일단 먼저 매입 소각한 다음에요. 네. 나머지 7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1년 내에 1년 한다고 내에 사긴 하던데요? 사요. 근데 7조 원은 이걸 소각할지는 아직 공시가 안 났고 네. 매입만 하는 걸로. 네. 그래서 금액 그러니까 전체 시총 대비해서는 3% 정도 되는 큰 규모로 일단 지금 매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짚어봤었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가. 네.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네.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서 17년 3년 동안 했을 때도 네. 그때도 트럼프 이제 당선됐을 때잖아요. 또 근데도 그러네요. 반도체 경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환호하는 게 주가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그렇죠. 부분하고 네. 10조 원을 어쨌든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이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 어쨌든 밸류업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선 주목할 만한데 그래도 숫자가 뒷받침이 돼야 네.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일이 좀 약간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전은 그래도 조금 좀 올라와줘서 다행인데 2차 전지주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 오늘은 좋았어요. 했는데. 오늘은 좋았는데 네. 금요일 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금요일 날 웃으시면 삼성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 너무 허탈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날 8% 오르는데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그래서 급락이 거기서 네. 워낙 빠져서. 그러니까 네. 이게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다행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거 진짜 폐지되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조금 폐지. 보조금 아예 네. 폐지되고 IRA도 폐지되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IRA 폐지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션을 취하나 보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는데 근데 이게 폐지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폐지는 왜냐하면 네. 그 이걸 기존 법안을 폐지하려면 상원의원 6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원의원- 공화당이 53명이에요. 아. 그럼 민주당 7명이 일로 가야 되는데 반대하면은-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아예 찬성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 그래서 IRA는 사실상 폐지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그 법안 안에서-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금액 네네. 같은 거 뭐 만약에 보조금을 좀 줄인다거나 네. 보조금을 없앤다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거는 51명만 찬성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거기 혜택 받는 주들 뭐 조지아주나 이런 네, 데가 네. 공화당 텃밭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거기 공화당 주지사 거기 당선 위원이 네.
공화당 당론이 이러니까 네.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표 던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음. 왜 보조금 폐지하냐? 우리 주는 이거 혜택 받았는데 네. 공화당 의원이 한 2-3명만 이탈해버려도요. 안 되는군요. 그냥 아예 조정도 못하게 되는 거죠. 조정 좋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조정도 1년에 2번만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 카드를 다 써버리면 조정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 주가 올라간 건 이거 이런 얘기 나온 건 맞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처음에 다 있겠고. 놀랬다가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네. 너무 좀 주가가 좀 약간 또 과민 반응했구나. 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폐지까지는 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2차 전지도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 막 추워졌잖아요. 이제 확실히 느껴져요. 겨울이 네. 왔다는 게. 이제 보통 연말에는 주식 시장이 어땠습니까? 보통은 이제 연말에는 12월 달에는 꽤 괜찮았어요. 주가 지수가 괜찮았어요? 꽤 네. 나쁘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연말에 배당 매수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좀 사니까 연말에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은 괜찮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떤 일정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오늘부터 될까요? 이제 내일까지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인베스터 데이를 연대요. 투자자 데이. 그래서 네. 주주 환원책을 아마 공개할 것 같고 수요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또 무슨 발열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하이닉스가 또 급락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있어요. 예. 11월 20일. 그게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